이번 주 알아야 할 세 가지는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첫째, 미국의 국채 수익률 평탄화와 일부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둘째, 푸틴의 천연가스 루블화 결제 요구는 서방의 금융 질서를 흔들려는 의도다. 셋째, 우크라이나 전쟁의 세계화가 종지부를 찍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무고한 인명피해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제유가도 전황과 각국의 증산 전망 이런 것에 따라서 하루하루가 다른데요. 매일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가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세계경제 전망도 상황에 따라서 매일매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이 대러시아에 취하는 정책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 미 국채 수익률이 평탄화하는 현상이 나타났었는데요. 평탄화라는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국채는 만기가 짧은 것에서부터 긴 쪽으로 갈수록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만기가 긴 것이 짧은 것과 금리 차이가 별로 나지 않거나 대략 역전되는 것,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런 현상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3% 정도로 5년, 7년보다 낮은 경우도 생겼었는데요. 2년과의 금리 격차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연초에 0.9%포인트 차이 정도에서 이번 주에는 0.2%포인트 안팎 이렇게 줄어들었는데요. 자, 이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단기 금리가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좋고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서 장기가 되면 경기가 나빠지고 연준이 그것 때문에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를 다시 거꾸로 보면 그러면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경기 둔화나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 평탄화와 금리 역전이 주목을 받는 건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 다시 또 재현됐을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특히 연준이 물가 잡기에 너무 늦었기 때문에 한 번에 0.5%포인트의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해야 할 수 있고, 더 빠르고 더 큰 폭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 두 개가 맞물리다 보니까, 즉 연준의 정책 실수, 거기에다가 국채금리 역전까지 아니면 평탄화가 나타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불안이 더 커지는 것이죠. 물론 이제 반론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장기금리 같은 경우에 10년, 30년의 그 장기적인 미국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기보다는 수급에 좌우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수급이 뭐냐면 연기금이나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장기 채권이 필요합니다. 자금을 장기로 나눠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경기가 좀 불안하거나 하면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커집니다. 해외 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장기 경제 전망을 반영했다, 즉 나중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진다고 생각해서 금리가 내려간다기보다는 이런 투자자들의 수요 증가가 금리를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려서 봐야 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어쨌든 과거에 이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 경기 침체가 찾아왔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물론 이제 결과론 쪽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수익률 역전이나 평탄화 현상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되 꼭 그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와도 언제 오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푸틴의 역습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앞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루블화로만 대금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뭔고 하니 어차피 유로나 달러는 받아도 쓰지 못하니까 루블화로 니네가 알아서 구해서 우리한테 줘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해외에서 루블화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루블화는 상대적으로 안정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루블화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졌죠. 근데 이제 해외에서 루블화 수요가 생기면 루블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안정을 찾을 수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의 속내는 하나 더 있습니다. 루블화를 1차적으로 이렇게 안정시키고, 두 번째는 국제거래에서 쓰이는 달러화와 유로화의 비중을 줄이면서 서방의 금융체제에 도전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요. 물론 이제 실제로 이렇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벌써 독일과 폴란드가 계약 위반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장사꾼 마음대로이긴 하지만 손님도 나도 안 사면 개만이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더 봐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함의인데요. 이번 전쟁을 겪으면서 유럽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러시아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러시아에 끌려다니고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밀과 옥수수 같은 식량 문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생량 비중이 높다 보니까 특정 나라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서방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이번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식량 안보도 중요하다 이런 것도 알게 됐고, 니켈 같은 원자재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생산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전 세계에 공장을 두고 부품이나 원자재를 값싼 곳에서 들여와서 모아서 생산하는 이런 세계화보다는 자국에서 생산하거나 아니면 꼭 동맹에서만 만들어 쓰자,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매출은 줄어들 수 있겠죠. 하지만 전 세계적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중국도 한몫하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고 중국 주요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되면서, 특히 기술 기업 중심으로요, 블록화, 미국과 유럽, 또 서방 국가들,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중심, 이렇게 좀 나뉠 수 있다. 그래서 세계화가 끝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는 세계 경제 흐름의 큰 변화인 만큼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앞서 미주상 시간에서 한번 또 말씀드렸었지만 다음 주부터는 깊이 있는 분석을 중심으로 내용을 업그레이드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